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내용, 아마 지금 가장 신경 쓰이는 그 주제일 겁니다. 네, 맞아요. 바로 2028학년도 수능부터 필수가 되는 통합과학이죠. 이게 참 궁금한 점도 많고 또 약간 불안하기도 하실 텐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큰 변화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네. 유명 강사님들 인터뷰 영상부터 시작해서요. 분석 자료, 뉴스 기사, 그리고 또 수능 만점자 경험담까지 정말 다양하게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특히 이 통합과학이 도대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네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핵심만 좀 쏙쏙 뽑아서 2028 수능 통합과학 이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대비 전략은 뭘지 이걸 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오, 거의 뭐 1대1 브리핑처럼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당신만을 위해서요. 좋습니다. 그럼 뭔가 베일에 쌓인 듯 좀 복잡하게 느껴졌던 이 통합과학, 오늘 그 실체를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이 통합과학이라는 거 도대체 뭔가요? 이전 수능 과학 탐구랑 기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역시 예전처럼 문과, 이과 나누는 거 없이 모두 필수로 봐야 한다는 점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큰 변화고요. 네,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그 점을 딱 짚더라고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변화는 통합이라는 이름 자체에 있어요. 아, 통합이요? 네, 기존처럼 뭐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딱딱 칸막이 쳐놓고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네 분야의 핵심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엮어서요. 자연현상이나 과학 원리를 좀 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아하, 종합적으로. 네. 썬코치님 블로그나 탑사이언스 강의 자료에서도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내 분야를 엮어서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이게 좀 와닿을 듯 말 듯한데요. 혹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주의 시작, 빅뱅 이론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졌는지 이건 화학이랑 관련되겠죠. 그렇죠. 화학. 그리고 그 원소들이 모여서 별이 만들어지고 진화하는 과정. 이건 또 지구과학이나 물리랑 연결되고요. 더 나아가서 지구라는 행성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했는지. 이건 또 생명과학. 이런 식으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처럼 배우고 이해하는 거예요. 와, 정말 거대한데요? 네. 장풍 강사님이나 탑사이언스 자료에서도 이런 흐름을 잘 설명해주고 있고요. 이게 사실 실제 자연이나 과학 연구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딱 떨어지는 게 아니죠. 네. 분야가 칼로 자른 듯 나뉘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얽혀 있으니까 그걸 교육 과정에 반영하려는 거죠. 장풍, 김윤영 두 강사님 모두 이런 교육 철학의 변화를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연결고리, 흐름을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해진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거. 그래서 이 통합과학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게 교육부에서 예시 문항을 내놨는데 이걸 분석한 자료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거 고1 수준 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김윤영 강사님 분석이나 다른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좀 우려 섞인 목소리죠. 어떤 점이 특히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그 예시 문항들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통합과학이 이름은 고1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평가하려는 능력 수준은 단순한 고1 내용을 좀 넘어선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아, 넘어선다. 네. 일부 문항들은 소위 물화생지원, 그러니까 고2, 고3 때 배우는 과목들의 핵심 개념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화학 원의 양적 관계 있잖아요. 반응물, 생성물 양 계산하는 거. 네, 복잡하죠. 네. 그거라든지 아니면 물리 원의 역학적 에너지 같은 개념. 이런 수준의 사고욕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좀 눈에 띄어요.
김윤영 강사님 자료에서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고1 과정인데 실제로는 원과목 수준의 이해도를 요구할 수도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문항 예를 들어주시면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네, 그 공개된 예시 문항 중에 4번 문제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4번이요? 네, 겉줘 보면 코일 주변에서 자석 움직일 때 전류 생기는 현상,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잖아요. 고1 통합과학 내용이죠. 네, 맞아요. 근데 정답을 찾으려면 보기들을 봐야 하는데 단순히 전자기 유도만 알아서는 안 되고 자석이 움직이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그게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 즉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랑 전환 개념까지 알아야 풀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 물리 원수준 개념이거든요. 와, 그냥 전자기 유도만 묻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김윤영 강사님이나 다른 분석 자료들 모두 이런 식의 융합형 문항이 앞으로 통합과학에서 변별력을 가르는 핵심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융합형 문항. 네, 중학교 과학 개념에서 시작하는 건 맞는데 단순 암기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배운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여러 영역 지식을 막 연결해서 해석하는 능력, 이게 훨씬 중요해졌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죠. 와, 융합형 문제라. 듣기만 해도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게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 개념을 연결해야 한다면 사실상 공부할 깊이나 양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특히 과학에 좀 약했던 학생들은 부담이 확 커질 것 같아요.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게 충분히 이해됩니다. 실제로 객관적인 변화만 봐도 학습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보여요. 어떤 변화요? 일단 문항 수가 기존 과학 탐구가 20문항이었는데 통합과학은 25문항으로 5개 늘었고요. 아, 문항수도 늘었군요. 네, 시험 시간도 30분에서 40분으로 10분 늘어났습니다. 시간도 늘고. 그리고 배점만 10포커끔 달라졌어요. 1.5점, 2점, 2.5점 이렇게 세분화됐는데 특히 그 2.5점짜리 문항들이 주로 아까 말씀드린 통합형, 탐구형 아니면 좀 어려운 고난도 문항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스크리브 자료에서 이걸 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2.5점짜리가 변별력 핵심이다. 그럼 어떤 단원들이 특히 이런 어려운 융합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출제자는 아니지만 김윤영 강사님이 예시 문항 분석을 토대로 몇몇 단원을 좀 지목하긴 했어요. 어떤 단원들이죠? 예를 들면 우주론 파트, 우주 탄생이란 진화 다루는 부분요. 네, 우주론. 그리고 원소의 주기성, 주기율표랑 화학 결합 나오는 부분. 또 역학적 시스템, 힘이랑 운동, 에너지 전환 같은 거요. 역학. 어렵죠. 네. 그리고 생명 시스템, 특히 유전 정보 흐름 관련 파트. 마지막으로 화학 변화와 에너지, 그러니까 산화환원이나 중화 반응처럼 에너지 출입 다루는 단원들.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깊은 이해랑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아, 들어보니까 다들 각 과목의 핵심이면서도 서로 연결될 만한 부분들이네요. 맞습니다. 딱 그런 단원들이 융합형 문제로 만들기가 좋죠. 단순히 그 단원 지식만 아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변화가 생명 현상이나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만만하게 볼 과목이 아니네요. 개념 깊이도 중요하고 그걸 또 다른 분야랑 연결하는 능력까지 필요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통합과학 도대체 어떻게 접근하고 공부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자료에서 조언을 해줬는데 저는 특히 장풍 강사님 인터뷰가 좀 기억에 남아요. 아, 어떤 내용이었죠?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생 돼서야 중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 과학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이렇게 후회한다는 이야기요. 아, 네네. 그 말씀 하셨죠. 이 후회가 통합과학 학습 전략이랑 뭔가 관련이 있을까요? 네, 바로 그 후회 속에 통합과학 학습의 핵심 열쇠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핵심 열쇠요? 네, 장풍 강사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과학 지식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근차근 쌓이는 거죠.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마치 계단처럼 쭉 연결돼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배운 용액이라는 개념이 중학교 간다고 고등학교 간다고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게 아니죠. 네. 용액이란 말은 그대로 쓰면서 거기에 농도 개념이 더해지고 삼투압 같은 더 깊은 내용으로 확장되는 거니까요. 장풍 강사님이 원을 안쪽부터 꼼꼼하게 색칠해야 바깥쪽까지 예쁘게 칠할 수 있다.
이런 비유를 드셨는데 정말 딱 맞는 비유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과학 용어 자체에 좀 익숙해지고 기초 개념을 탄탄하게 다져놓는 게 나중에 더 복잡한 거 배울 때 훨씬 유리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썬코치님 블로그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기초의 중요성을 얘기했고요. 네. 그래서 장풍 강사님은 용어 노출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하세요. 어릴 때부터 그냥 과학책 읽거나 다큐 보면서 과학 용어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 그냥 노출되는 것만으로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학생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개념 공부는 대충 하고 바로 문제풀이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급하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 잘못된 접근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통합과학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문제풀이보다 개념 정리가 먼저다. 장풍 강사님이 이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시던데요.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 특히 그 개념을 설명하는 용어의 정의를 자기 말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 이게 모든 공부의 시작이에요.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 네, 장풍 강사님, 탑사이언스 자료 모두 이걸 지적하고 있죠. 장풍 강사님이 자녀분들한테 공부한 내용을 화이트보드에 직접 설명해 보라고 시킨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 네. 그 얘기 재밌었어요. 내가 아는 걸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지식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눈으로 읽고 밑줄 긋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깊이에 도달하게 돼요. 확실히 그렇겠네요. 특히 통합과학은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막 촘촘하게 엮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물리가 싫으니까 물리 파트는 대충 하지. 또는 화학은 너무 어려워. 포기. 이런 식의 편식학습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아, 편식학습 안 된다. 네. 특정 과목을 소홀히 하면 그 부분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 과목이랑 연결된 다른 과목 내용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놓칠 위험이 아주 커요. 그렇군요.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그걸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고 또 특정 과목 편식하지 않고 전체적인 연결성을 보는 것. 이게 통합과 학습의 기본 철학이자 방향성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학습 전략, 실전 팁으로 넘어가 볼까요? 개념 이해만큼이나 실제 공부 방법도 중요할 텐데요. 썬코치님 블로그 글이나 여러 분석 자료, 또 수능 만점자 조언 속에도 유용한 팁들이 많았어요. 어떤 걸 좀 주목해 볼 만할까요? 네. 실질적인 전략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기초 개념을 확실히 다졌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 단계는 의식적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고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합적 관점 연습이요? 네. 썬코치님 블로그에서 이걸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공부한다고 해봐요. 네, 기후변화. 이걸 단순히 지구온난화 현상, 지구과학적인 측면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어떻게 봐야 하죠?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와 방출, 대기순환 변화 같은 물리적 측면은 어떤지, 네, 물리.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의 화학적 성질이나 대기 오염물질 반응 같은 화학적 측면은 뭔지, 화학. 그리고 이런 변화가 생태계 먹이사슬이나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같은 생명과학적 측면까지. 생명과학까지. 와. 네, 이 네 가지 과학 분야의 렌즈를 전부 동원해서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연결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합성을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고요. 광합성이요? 네,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 생명과학 플러스 물리, 여기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와 물의 화학 반응, 화학, 그리고 식물 광합성이 지구 전체 탄소 순환이나 대기 조성에 미치는 영향, 지구과학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와, 하나의 현상을 정말 여러 과학 분야랑 연결해서 생각하는 연습이라 확실히 통합과학의 취지에 딱 맞는 공부법이네요. 또 다른 전략은 없을까요? 둘째는요, 교과서나 참고서에 나오는 실험이나 탐구 활동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료, 그러니까 도표, 그래프, 그림, 실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료 해석 능력이요? 네, 썬코치님이나 스크리브 분석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봤던 예시 문항들처럼 통합과학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묻기보다
주어진 자료나 실험 상황을 분석해서 결론을 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네, 아까 융합형 문제도 그렇고. 네, 스크리브 분석 자료는 아예 평가 요소로 탐구 능력이랑 자료 분석 및 해석 능력을 딱 명시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단순히 그래프 숫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 과학적 원리나 경향성까지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또 있을까요? 셋째는 썬코치님 조언처럼 현재 이슈가 되는 과학 관련 뉴스나 사회 문제랑 배운 내용을 연결시켜 보는 것도 응용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 시사 이슈랑 연결하는 거요? 네. 예를 들어 신소재 개발 뉴스를 보면서 화학계라 원리를 떠올려 본다든지 감염병 유행 소식 들으면서 생명 시스템의 방어작용이란 연결해 본다든지 하는 거죠. 통합적 사고 연습, 자료 해석 능력, 시사 이슈 연계. 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런데 결국 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으려면 문제풀이 경험도 무시할 순 없잖아요. 물론이죠. 김윤영 강사님도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틀리는 문제도 생기는데 이 오답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수능 만점자 조언이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수능 만점자 조언이 상당히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같아요. 어떤 조언이었죠? 보통 오답 노트 따로 만들어서 틀린 문제랑 풀이 옮겨 적는 방식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거보다는 시험지나 문제지 자체에 직접 오답 분석을 하는 게 시간 효율성 면에서 더 좋았다고 해요. 아, 시험지 자체예요?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정답 풀이를 베껴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적는 것입니다. 왜 틀렸는데 그 이유를 적는다? 네. 예를 들면 이 관련 개념 자체를 몰랐다. 개념은 아는데 적용을 잘못했다. 자료 해석을 잘못했다. 계산 실수했다. 시간 부족해서 찍었다. 등등 가능한 한 상세하게 자기 오류 원인을 분석하는 거죠. 아, 그냥 다시 풀어보니 맞았다. 이게 아니라 왜 틀렸었는지 그 원인을 명확히 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게 해야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다음 학습 계획 세울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 개념 부족이 원인이면 해당 개념 강의를 다시 듣거나 교과서로 꼼꼼히 읽고 계산 실수가 잦으면 의식적으로 검산하는 습관을 들이고 이런 식으로요.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적이다라고 강조했는데 이 오답 분석 과정이야말로 단순한 문제풀이 경험의 양을 넘어서서 그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린 문제를 통해 배우는 게 진짜 공부군요. 그렇죠. 가장 효과적인 학습 중 하나니까요. 자, 오늘 저희가 2028학년도 수능 통합과학이라는 이 큰 산을 넘기기 위해서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등반 장비들, 그러니까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통합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라는 4개 봉우리를 그냥 각각 오르는 게 아니라 이 봉우리들을 잇는 능선과 계곡, 즉 개념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이죠. 이걸 위해서 기본 개념이랑 용어 정의를 탄탄히 다지는 게 출발점이고 그 위에 통합적 사고력, 자료 해석 능력, 그리고 깊이 있는 오답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 경험, 이걸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등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걸 종합해보면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분명 이전 수능과는 좀 다른 접근을 요구하는 쉽지 않은 변화인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건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세상을 그냥 단편적인 지식 조각들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진정한 과학적 소량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는 거죠. 아,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기회다. 네. 너무 부담감만 가지고 위축되기보다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여러 조언들을 바탕으로 꾸준히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좀 긴 호흡으로 산을 오르듯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많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앞으로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참고한 자료 중에 과학 탐구 보고서 작성 가이드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과학 지식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과학적인 탐구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쵸. 과정이 중요하죠. 혹시 앞으로 통합과학을 공부하면서 단순히 교과서 내용 익히고 문제 푸는 걸 넘어서서 당신 주변의 자연현상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떠오르는 작은 궁금증들에 대해
스스로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 좋은데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가설을 세워보고 간단하게라도 직접 자료를 찾아보거나 실험을 설계해보는 그런 미니 탐구를 시작해보는 겁니다. 미니 탐구요. 네, 어쩌면 이런 능동적인 탐구 과정이야말로 통합과학이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요구하는 융합적 사고력, 분석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가장 재미있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통합과학 학습 여정에 든든하고 믿음직한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